안녕하세요. 시지푸스의 책방지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딱따구리 그레이트 북스 보리와 임금님 편인데요. 보리와 임금님은 영국의 여류 작가 퍼전의 작품으로, 퍼전은 1881년 런던에서 태어나 1965년 8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보리와 임금님은 당시 영국 도서관협회에서 카네기상을 받았고, 국제 아동 도서 평의회에서는 안데르센 대상을 수상받았다고 합니다. 이 책에 실린 이야기는 총 12편의 에피소드가 실려 있는데요. 오늘은 이 중 보리와 임금님 편과 금붕어 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보리와 임금님을 만나러 가보실까요? 보리와 임금님. 마을에 한 바보스러운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흔히 아무데나 있는 바보와는 달랐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아들인 그 아이는 아주 어렸을 적만 해도 앞날에 무엇이 될는지 가늠할 수조차 없는 신동이라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었습니다. 아버지인 교장 선생님은 그 아이에게 많은 꿈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쉴 새 없이 책을 읽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10살이 되었을 때 교장 선생님은 그만 당신의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의 머리가 갑자기 이상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일까요? 그 아이의 이름은 윌리입니다. 윌리는 하루 종일 보리밭에 앉아 희죽희죽 웃기만 할 뿐 무슨 일에나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번 말을 꺼내기만 하면 끝없이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마치 망가졌다고 생각했던 오르골이 갑자기 무엇인가 부딪혀 엉겼던 태엽이 풀리며 끝없이 노래를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윌리가 어느 때 갑자기 정신이 들어 이야기를 시작하려는지 그것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책은 이제 거들떠보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가끔 윌리가 아주 좋아하던 책을 눈앞에 놓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윌리는 그런 옛날 이야기나 전설에는 흥미 없다는 듯이 힐끗 한번 볼 뿐 어슬렁어슬렁 걸어가서 신문을 집어듭니다. 그 신문도 대개 곧 놓아버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윌리의 눈이 어떤 부분에 빨려들어 그것을 1시간 동안이나 꼼짝하지 않고 노려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윌리의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이 아들에게 붙여준 이름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윌리를 가엾게 여겨 사람 좋은 윌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른 고장에서 손님이 오면 사람 좋은 윌리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윌리는 뛰어나게 아름다운 아이였습니다. 머리빛은 엷은 갈색이고 피부는 희며 금빛 주근깨가 있었습니다. 새파란 눈은 장난기가 어려있고 보기 좋은 입술은 벙긋 웃을 때면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끌었습니다. 저 아이가 윌리야 하고 처음으로 누가 나에게 가르쳐 줬을 때 윌리는 17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나는 8월 한 달을 그 마을에서 지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2주일가량 윌리는 내가 인사하면 벙긋 웃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4분의 3 정도 베어진 보리밥 가장자리에 누워서 한가운데 남겨진 보리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졸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곳으로 윌리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 눕더니 내 쪽은 바라보지도 않고 손을 뻗쳐 나의 시계줄에 달려있는 투구 벌레의 돌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직 어려서 이집트에 살 때 아버지의 밭에 보리 씨앗을 뿌렸다. 씨앗 뿌리기가 끝나자 나는 늘 밭을 바라보며 파란 싹이 돋아나기를 기다렸다. 날이 가는 동안 보리 줄기에서 이삭이 나왔다. 초록색이었던 밭이 황금빛으로 변했다. 해마다 밭에서 보리가 금빛으로 변하면 나는 생각한다. 나의 아버지는 이집트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다고. 그 무렵 이집트에는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진 임금님이 있었다. 임금님의 이름 가운데 가장 짧은 것은 라였다. 그래서 나는 그 임금님을 라라고 부르기로 하겠다. 라 왕은 수도에서 대단히 호화롭게 살고 있었다. 내 아버지의 보리밭은 서울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임금님을 본 일이 없었다. 그러나 모두들 임금님의 궁전이나 훌륭한 이상, 왕관, 보석, 돈이 가득 들어있는 상자 이야기를 했다. 임금님은 은접시로 식사를 하고 금잔으로 술을 마시고 진주로 테두리를 두른 보랏빛 장막 밑에서 잠을 잤다. 나는 사람들이 하는 임금님 이야기를 듣기 좋아했다. 마치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임금님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금님이 우리 아버지처럼 살아있는 인간이며 임금님이 금 망토가 우리들의 보리밥처럼 진짜 같은 생각은 들지 않았다. 햇볕이 지독히 뜨겁게 내리쬐어 아버지 밭 보리에 키가 커진 어느 날 나는 보리 그늘에 드러누워 보리 이삭을 잡아 뜯어서 한 알 한 알 먹고 있었다. 문득 머리 위에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올려다 보았더니 여지껏 한 번도 본 일이 없을 정도로 키가 큰 남자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남자의 가슴에는 시커먼 털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고 눈은 독수리 눈처럼 매서웠다. 머리 장식이며 입은 옷이 햇빛에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임금님이로구나 하고 생각했다. 조금 떨어진 곳에 호위병이 말을 타고 있었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임금님의 말꽃비를 잡고 있었다. 임금님은 나에게로 다가오느라 그 말에서 내렸던 것이다. 잠시 동안 우리는 서로 가만히 바라보기만 했다. 임금님은 내려다보고 나는 올려다 보았다. 그러다가 임금님이 또다시 웃으며 말했다. 얘야, 너는 무척 만족스러워 보이는구나. 예, 저는 만족합니다. 라 임금님. 하고 나는 대답했다. 너는 그 보리를 굉장히 맛있게 먹고 있구나. 이것은 맛이 있습니다. 라 임금님. 너는 누구냐? 제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럼 내 아버지는 누구냐? 이집트에서 첫째가 하는 부자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니? 아버지는 보리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 임금님은 그 번뜩이는 눈으로 우리 밭을 바라보고 나서 말했다. 나는 이집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말했다. 그것은 지나치게 많습니다. 무엇이라고? 하고 임금님은 말했다. 지나치게 많다고? 지나치게 많다는 법이 어디 있느냐? 나는 내 아버지보다 부자야. 그래도 나는 머리를 저었다. 내가 더 부자라니까. 내 아버지는 무엇을 입고 있느냐? 저와 비슷한 셔츠요. 하고 말하며 나는 나의 무명 셔츠를 만졌다. 내가 입고 있는 것을 보아라. 라 임금님은 금 망토를 흔들어 대었으므로 망토 자락에 얻어맞은 뺨이 얼얼했다. 이래도 너는 내 아버지가 나보다 부자라고 하겠니? 아버지의 금은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하고 나는 말했다. 아버지는 이 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금님은 화가 나서 무서운 표정이 되었다. 내가 이 밭을 태우면 어떻게 되겠니? 내 아버지에게 무엇이 남겠니? 그래도 보리지요. 다음 해에 보리가 또 나거든요.
이집트의 임금은 이집트의 보리보다 높으니라. 라 임금님은 외쳤다. 임금님은 보리보다 더욱 금빛으로 빛나고 있다. 임금의 생명은 보리보다 더욱 길다. 이 말은 나에게 고지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머리를 저었다. 그러자 라 임금님의 눈에는 폭풍우가 일어나는 것 같았다. 임금님은 호위병 쪽을 돌아보며 거칠게 소리쳤다. 이 밭을 태워버려라. 군인들은 밭 내 기퉁에 불을 질렀다. 그리고 밭이 불타고 있을 때 라 임금님은 말했다. 얘야, 내 아버지의 금을 보아라. 여지껏 이것이 이처럼 빛난 일은 없었을 거다. 또 이 뒤로도 이 금이 두 번 다시 빛나는 일도 없을 것이다. 황금빛 밭이 새카맣게 되고서야 마침내 라 임금님은 떠나갔다. 그리고 떠나가면서 라 임금님은 외쳤다. 자, 이번에는 어느 쪽이 더 금빛으로 빛나느냐? 보리냐, 임금님이냐? 라 임금님의 생명은 너희 아버지의 보리보다 길도다. 라 임금님은 말에 올라탔다. 떠나가는 임금님의 망토는 햇빛에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다. 임금님이 가버리자 나의 아버지가 오두막에서 나오며 중얼거렸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이다. 어째서 임금님이 우리의 보리밭을 태워버렸느냐? 나는 그것이 어째서인지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수가 없었다. 나는 그 까닭을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집 뒤에 있는 조그마한 채소밭에 들어가 울었다. 그리고 눈물을 닦으려고 손을 폈을 때 반쯤 알맹이가 없는 익은 보리 이삭이 손바닥에 달라붙어 있는 것을 보았다. 몇 천이나 되는 금빛 보리 이삭 속에서 남겨진 이 반밖에 알맹이가 없는 보리 이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보물이었다. 그래서 나는 임금님에게 그것마저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손가락으로 흙을 파서 구멍을 뚫어 그 하나하나의 구멍 속에 보리알을 하나씩 떨어뜨려 넣었다. 다음에 이집트의 보리가 이기어갈 무렵 우리 집 밭이 꽃과 참외 사이에 10포기의 아름다운 보리 이삭이 섞여 있었다. 그해 여름 라 임금님은 죽었다. 그리고 호화로운 장례식이 거행되었다. 이집트의 임금님들은 죽은 뒤 꼭 봉해진 방 안에서 보석이며 훌륭한 옷이며 온갖 종류의 금빛 도구들과 함께 잠들게 되어 있다. 그리고 다른 것들과 함께 임금님들은 보리도 가지고 가야 했다. 천국에 닿기 전에 배가 고파지면 안 되기 때문이다. 한 남자가 그 보리를 가지러 서울을 떠났다. 그 남자는 갈 때도 올 때도 우리 집 앞을 지나갔다. 그날은 더웠다. 그래서 남자는 돌아가는 길에 우리 집에 들러서 잠시 쉬며 자기가 가지고 가는 보리 다발은 임금님과 함께 묻힐 거라고 말했다. 조금 뒤 그는 더위와 피곤으로 인해 잠이 들어버렸다. 그 남자가 잠자는 동안 그가 한 말이 나의 머릿속에서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나는 라 임금님이 나를 내려다보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다. 이집트의 임금님은 보리보다 더욱 금빛으로 빛나고 있다. 이집트 임금님의 생명은 보리보다 길도다. 그래서 나는 급히 밭으로 달려가 나의 보리 이삭 10개를 잘라내어 그 금빛 줄기를 잠자고 있는 남자가 임금님을 위해 모아온 보리 다발 속에 집어넣었다. 남자는 잠에서 깨어나 그 보리 다발을 가지고 또다시 서울로 돌아갔다. 그리고 사람들이 호화로운 장례식으로 임금님을 매장할 때 나의 보리도 임금님과 함께 묻혔다. 사람 좋은 윌리는 나의 투구 벌레들을 살며시 어루만졌습니다. 윌리, 이야기가 다 끝났니? 나는 물었습니다. 아니, 조금 더 있어. 하고 윌리는 말했습니다. 몇백 년, 몇천 년 뒤의 일, 정말은 작년의 일이지만 이집트에 있던 몇몇 잉글랜드 사람이 라 임금님의 무덤을 발견했지. 그리고 그 무덤을 파보았더니 다른 보물과 함께 나의 보리도 있었단 말이야.
금빛 도구들은 햇빛을 쬐자 흐슬부슬 부서졌지만 나의 보리는 그렇지 않았어. 잉글랜드 사람들은 나의 보리 가운데서 몇 알을 잉글랜드로 가지고 왔지. 그리고 먼 옛날에 이집트 사람이 그랬듯이 우리 집 옆을 지나가다가 잠시 들러 쉬어갔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보여주었어. 나도 만져보았지. 정말은 내 것인 그 보리를. 윌리는 나를 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활짝 핀 꽃송이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한 알이 나의 손바닥에 달라붙었지. 나는 그것을 이 밭 한가운데 뿌렸어. 그럼 그것이 돋아났다면 하고 나는 말했다. 저 배다남은 보리 속에 있겠구나. 나는 소리내며 돌아가고 있는 보리 베는 기계를 보았습니다. 윌리는 나더러 따라오라는 눈짓을 하며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주의 깊게 얼마 남지 않은 보리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 윌리는 곧 하나의 이삭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느 이삭보다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것이 그 보리니? 나는 물었습니다. 윌리는 나를 보며 장난꾸러기처럼 웃었습니다. 정말 다른 것보다 더욱 금빛으로 빛나는구나 하고 나는 말했습니다. 그래 하고 사람 좋은 윌리는 말했습니다. 이집트 임금님과 보리 어느 쪽이 더 금빛이니? 금붕어. 옛날에 모든 물고기들이 아직 바다에서 살고 있었던 때의 일입니다. 한 마리의 금붕어가 바다에 살고 있었습니다. 금붕어는 아무런 부족함도 없이 살고 있었는데 오직 한 가지 어려움이라면 물속에 떠돌아다니는 어부의 그물을 피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물고기는 그들의 아버지인 바다의 신 넵튠 왕으로부터 그물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주의를 받고 있었고 또 그 무렵에는 왕이 말이라면 모두가 잘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붕어는 해가 지고 달이 가도 푸른 물속에서 자유로이 헤엄치며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훨씬 밑으로 내려가 모래며 조개며 진주며 산호며 또 커다란 바위가 있는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바위에는 말미잘이 아름다운 빛깔의 꽃처럼 돌아 있기도 했고 해초가 빨강이며 초록이며 노랑빛의 레이스나 부채처럼 흔들리고 있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훨씬 높이 바다 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흰 파도가 뜀박질을 하기도 하고 큰 파도가 유리산처럼 솟아올랐다가는 다시 부서져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위로 올라가면 금붕어는 때로 자기가 있는 곳보다 훨씬 위쪽에 맑은 파란 물속에 굉장히 큰 금붕어, 자기와 꽃 같은 금빛이지만 마치 해파리처럼 동그란 물고기를 보는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 멀고 먼 바다로 가보면 물이 밝은 청색에서 어두운 청색으로 바뀌었으며 거기에는 바닷속에서는 만난 일조차 없는 듯한 은빛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은빛 물고기도 역시 그저 동그란 몸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때로는 물속에서 비스듬히 헤엄치는 일도 있는지 뾰족한 은빛 지느러미가 보였습니다. 작은 금붕어는 또 하나의 큰 금붕어를 보았을 때에는 시샘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은빛 물고기는 첫눈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그 역까지 헤엄쳐 가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려고 하면 언제나 이상하게도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래서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금붕어는 큰 바다의 훨씬 아래쪽까지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거기까지 내려가면 이미 은빛 물고기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붕어는 은빛 물고기가 자기 있는 곳까지 내려오지나 않을까 하고
몇 킬로미터나 멀리 헤엄쳐 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운이 나쁘게도 그 물고기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대단히 조용한 물속을 헤엄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금붕어는 머리 위에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굉장히 큰 물고기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 물고기의 배 밑에 크고 긴 지느러미가 하나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모두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금붕어는 바다에 사는 물고기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물고기는 처음 보았습니다. 그것은 고래보다도 크고 문어의 먹처럼 새카만 몸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붕어는 호기심이 일어나 조그만 콧끝으로 그 물고기를 건드리며 둘레를 한 바퀴 빙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슨 물고기세요? 커다란 검은 그림자는 웃었습니다. 나는 물고기가 아니야. 배라는 거야. 물고기가 아니라면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세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바람이 자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이야. 그러나 바람이 불어오면 나는 또 세계를 돌아다니지. 세계란 무엇인데요? 너희 눈에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더 먼 곳까지가 모두 세계야. 그럼 나도 세계 안에 있나요? 금붕어는 물었습니다. 그렇고 말고. 금붕어는 좋아서 폴짝 뛰었습니다. 좋은 말을 들었다. 좋은 말을 들었어. 지나가던 돌고래가 물었습니다. 뭘 그렇게 소리치고 있니? 내가 세계 안에 있기 때문이야. 누가 그러던 배라는 물고기가 바보 같은 소리, 증거를 보이라고 해. 하고 돌고래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돌고래는 가버렸습니다. 금붕어는 뛰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자기가 기뻐하던 일에 의문스러운 점이 생겼던 것입니다. 어째서 세계는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클까요? 금붕어는 배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만일 내가 정말 세계 안에 있다면 나에게 온 세계가 다 보일 거예요. 당신 말이 정말이라면 나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너는 내 말을 믿어야 한다. 너같이 작은 금붕어는 아무리 보고 싶어도 세계의 한 구석밖에 볼 수 없어. 세계에는 가장자리가 있는데 그 바깥쪽을 너는 볼 수 없는 거야. 세계에는 여러 다른 나라가 있으며 거기에는 신기한 것들이 가득 있지만 너는 도저히 그것을 볼 수가 없지. 세계는 오렌지처럼 둥지만 언제나 둥근지 너로서는 볼 수가 없단다. 그리고 배는 이어서 세계의 가장자리 바깥쪽에 있는 여러 곳에 관하여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꽃과 나무, 꼬리에 파랑빛과 금빛과 초록빛이 둥근 무늬가 있는 새, 흰빛과 검은빛의 코끼리, 댕그랑댕그랑 소리가 나는 방울을 달아놓은 절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금붕어는 슬퍼서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금붕어는 결코 세계의 가장자리 바깥쪽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그란 세계를 모두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진기한 것을 한눈에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 금붕어가 우는 것을 보고 배는 얼마나 슬펐을까요? 작은 친구여, 내가 만일 저기 보이는 달이라 할지라도, 아니 태양이라 할지라도 너는 한눈에 절반밖에는 볼 수 없어. 하고 배는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달이라니 누구인가요? 금붕어는 물었습니다. 하늘에 걸려있는 은빛 조각을 말하는 거야. 저것이 하늘이어요? 나는 또 하나의 바다인 줄 알았지요. 그리고 저것이 달인가요? 나는 은빛 물고기인 줄 알았지요. 그럼 태양이란 누군가요? 태양이란 낮에 하늘을 굴러가는 둥그런 금빛공이지. 달이 애인이며 달에게 빛을 주고 있다는 소문이 있단다. 하지만 나는 달에게 세계를 주겠어요. 금붕어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금붕어는 그 작은 몸으로 힘껏 공중을 향해 뛰어올랐습니다. 그러나 달까지 닿지는 못하고 숨이 차서 바닷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금돌처럼 바다 밑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가슴이 터지도록 울며 누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이야기해 준 것을 금붕어는 아무래도 알 수 없었으나 그것은 금붕어의 마음을 커다란 그리움으로 가득 채워 주었기 때문입니다. 금붕어의 마음은 은빛 달을 자기 것으로 하고 싶다는 바람과 태양보다도 훌륭한 물고기가 되고 싶다는 바람과 세계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리고 세계 속에 있는 이상한 것과 더 앞에 있는 이상한 것까지 모두 보고 싶다는 소망에 불타올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파도 밑에 세계를 다스리는 넵튠 임금님이 흰색 빨강색의 산호숲을 거닐고 계셨는데 숨을 헐떡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기침을 하는 것 같기도 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산호 나뭇가지 사이로 들여다보았더니 뚱뚱하게 살이 찐 돌고래가 그 미끄러운 배를 움켜쥐고 웃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얼마 안 되는 곳에는 금붕어가 눈물을 흘리며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넵튠 임금님은 좋은 어버이답게 아이들의 기쁨이나 슬픔을 모두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고래에게 물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우스우냐? 후후후 하고 돌고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기 있는 금붕어가 슬퍼하는 것이 우스워서 그래요. 금붕어가 왜 슬퍼하지? 임금님은 자세히 물었습니다. 금붕어는 오늘로 이래 낮 이래 밤을 달과 결혼할 수 없고 태양보다 훌륭하지 못하고 세계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도 없다고 저렇게 울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 우스워. 그래 너는 그런 일로 울어본 적이 없느냐? 하고 임금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천만에요. 고작 저 멀리 있는 얼룩에 지나지 않는 해와 달 때문에 울다니요. 아무도 볼 수 없는 세계 때문에 울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맛난 음식에 손이 미치지 못한다면 저는 울지요. 죽음이 다가온다면 저는 울 거예요. 그러나 다른 일로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바다에는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물고기가 있지. 임금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며 허리를 굽혀 금붕어를 집게 손가락으로 주워 올려 타일렀습니다. 자, 아가야 하고 넵튠 임금님은 말했습니다. 눈물로 시작된 일이 눈물로 끝나서는 안 되지. 운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야. 너는 정말 달과 결혼하여 해를 앞지르고 세계를 내 것으로 만들고 싶으냐? 예, 그럼요. 금붕어는 몸을 떨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럼 하는 수 없구나. 너는 그물에 걸려야겠다. 저기 그물이 떠 있는 것이 보이지? 너는 그물이 무서우냐? 아니에요. 그것으로 저희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무섭지 않습니다. 금붕어는 용감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모든 것을 걸고 해보아라. 그러면 너의 소원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넵튠 임금님은 약속해 주었습니다. 임금님은 금붕어를 손에서 내려주고 나서 걸려드는 물고기를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물 속으로 금붕어가 용감하게 헤엄쳐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물에 금붕어가 걸렸을 때 넵튠 임금님은 손을 벌려 또 하나의 물고기를 그물 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은 초록색 수염을 만지며 다시 산호숲을 계속 거니셨습니다. 자, 금붕어는 그 뒤 어떻게 되었을까요? 금붕어는 그물 위에서 기다리고 있던 어부들의 배에 끌어올려졌습니다. 그 같은 그물에 은빛 물고기도 잡혔습니다. 그것은 둥근 몸집과 달빛에 어린 구름을 펴놓은 듯한 명주 같은 지느러미를 가진 아름다운 물고기였습니다. 오, 이것들은 아름다운 한 쌍이다 하고 어부는 생각하며 어린 딸을 기쁘게 해주려고 2마리를 집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어부는 딸을 더욱 기쁘게 해주려고 우선
유리 어항을 사서 그 밑에 모래와 조개와 자갈을 깔고 그 위에 작은 산호가지와 해초 한 잎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어항에 물을 가득 부어 그 안에 금빛과 은빛 물고기를 넣고 이 작은 유리 그릇을 그의 집 창가에 있는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금붕어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소리 지르며 은빛 물고기 쪽으로 헤엄쳐 갔습니다. 그대는 하늘에서 내려온 달, 아 저것 봐요, 세계가 얼마나 둥근지. 그리고 금붕어는 어항 속 세계의 한쪽에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밖에는 꽃과 나무가 있는 뜰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금붕어는 또 다른 쪽에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선반이 있고 그 위에 흑당과 상아로 만든 검은색과 흰색의 코끼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부가 다른 나라에서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쪽을 내려다 보았더니 벽 위에 금빛과 파랑빛과 초록빛 둥근 무늬가 있는 공작의 깃털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번 쪽에는 가로등 위에 방울을 매다른 조그만 중국의 절이 놓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항 밑바닥을 보았더니 거기에는 늘 보아오던 산호며 모래며 조가비로 만들어진 금붕어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항 청장을 보았더니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이 웃음 지으며 금붕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붕어는 기뻐서 깡총 뛰며 은빛 새색시에게 말했습니다. 아, 달림 같은 물고기, 나는 해보다도 훌륭해요. 왜냐하면 나는 그대에게 세계의 절반이 아니라 온 세계를 줄 수 있으니까요. 하늘도 밑바닥도 빙 둘러싼 주위도 또 그 안과 밖에 있는 이상한 것을 모두 합쳐서 바다 밑에 있는 넵튠 임금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든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초록색 수염 속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렇게 조그만 녀석을 넓은 바다에 두는 것은 좋지 않아. 녀석에게는 그 몸집에 좀 더 알맞은 세계가 있지. 그리고 나서부터 쭉 금붕어의 세계는 유리 어항 속이었던 것입니다.